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1대 총선 후 최대 관심 지역이자 격전지인 서울 종로는 현재까지는 통합당 황교안 후보에 비해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다소 앞선 상황입니다.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뒤늦게 선거 전에 뛰어든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당내 문제까지도 발목이 잡혀가지고 다소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당으로 영입되면서 총선 사령탑은 김 위원장한테 맡기고 지난 주말부터 바닥을 다지고 나선 상황이어서 내주 말쯤 되면은 거의 오차 범위 내까지 추격에 가지 않겠느냐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우 변호사님과 함께 황교안, 이낙연 대결 어떻게 될 것인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지율에서는 다소 격차가 나고 있고 그것이 오랫동안 좀 좁혀지지 않으면서 보수층에서도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발끈을 황교안 대표가 조여맸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4월은 이제 이낙연에게는 잔인한 달이 될 것이고, 예. T.S. 엘리엇의 황무지처럼 예. 잔인한 달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빼앗긴 덜에도 범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 있잖아요. 예. 결국 이제 8년 동안 정세균 예. 국회의장 하다가 지금 이게 국무총리로 가 있죠. 예. 이런데 정세균이 8년 좌파가 종로에 있었어요. 결국 이게 이런 빼앗긴 종로 있잖아요. 여기에 그 자유파가 승리함으로써 종로에 범을 가져올 것이다. 이 말은 이제 결국 황교안 대표가 승리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일단 두 번째 여론조사는요. 저 두 가지가 문제라 봐요. 첫째, 지지도를 조사할 때는 표본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문재인이 찍은 사람이 40일인데 50 얼마가 응답한다든지. 한 60, 70%가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에요. 이게 응답자예요. 또는 이게 정당도요. 민주당이나 정의당 찍은 사람이 한 60, 70% 응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지지도를 조사할 때는 표본이 오염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조사할 때 보면 질문이 오염돼 있어요. 뭐냐면 그렇죠. 이게 공수처를 찬성합니까? 물어보면 되죠. 근데 꼭 앞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공수처 찬성합니까? 그럼 이게 찬성하지. 그렇죠. 이래 물어요. 검찰 개혁에 검찰 장악의 일환으로 공수처 찬성합니까? 이런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질문이 오염돼 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는 표본 오염, 질문 오염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야 바보야 이게 지금도 여론조사 믿느냐 이렇게 저는 비판하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면 윤석열 총장 있잖아요. 항상 여론조사부터 조사해야 된다. 항상 하는 말이죠. 여론조사부터 관리에 조작이 없었는지 공정했는지 이걸 이게 법적으로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현재 뭐 15 내지 20% 차가 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그런 오차 이것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표본의 어떤 오염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한 10% 이상을 감하고 난다면은 사실은 뭐 한 10여 프로 내에 오차 범위 내에서 결국은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종로는요. 정세균이가 8년 동안 잘 닦아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낙연도 좀 일찍 훨씬 황교안 대표보다 50m 앞에서 출발한 거예요. 기간을. 황 대표는 이제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출발선에 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여론조사는 뭐 한 20% 가까이 차이 나지만 지금도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게 바로 추격전이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 아마 4월 한 10일 이전에 바로 이제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선거 달인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물론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는 합니다만은 선거는 뭐 일주일 투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이고 내 감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구만 황교안이가 이긴다 이렇게 뭐 격려를 하셨던데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면서 과연 황교안 대표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이 선거에서는 구도와 인물과 이슈 정책이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또 하나는 환경 서커스 텀스 그러니까 천시와 인허와 지리, 그 지리 부분이 바로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점검해 보는데 구도 부분은 어떻습니까?
구도는요. 일단 이제 12명 후보가 너가 제일 많이 넣었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양자 구도지만 이낙연하고 이제 황교안의 구도지만 저쪽에도 이게 표 깨먹는 뭐 민중당 예.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파 쪽에도 우리 공화당부터 그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 있잖아요. 이 당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구도는 12명 복잡한데 근데 제가 보는 구도는 결국에 종로는 문재인 대 황교안의 구도다. 예. 큰 이낙연이 구도죠. 아니다. 예. 이낙연은 이게 종속 변수로서 문재인의 그림자, 대독 총리로 문재인 밑에서 최장수 총리를 했지. 본인이 독자적으로 뭘 해가지고 심판받는 선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낙연이 심판할 것도 없고 뭐 변수될 게 뭐 있어요. 결국에 이번 선거는 문재인이가 3년 동안 정치를 제대로 했냐 못했냐 예. 이걸 심판하는 선거고 거기에 이낙연이가 총리를 했으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구도는 문재인 대 황교안 구도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그 문재인에 대해서는 비판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구도 면에서는 황교안 대표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물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데 또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인물은 이제 그 저는 황교안 대표는요. 먼저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그 외유 내강 겉으로 보면 이게 목소리도 좀 부드럽고 사람이 좀 이게 좀 줏대 없이 약하게 보인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리더십이 좀 약한 거 아니냐. 근데 황교안 대표가 옛날에 법무부 장관 할 때 통합 진보다 해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정당 해산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정의당보다 더 셌어요. 정의당 해산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최초로 이게 단식 삭발 제대로 된 단식은 저는 이게 최초이자 마지막이라 봐요. 예. 앞으로 이게 이런 단식 못 합니다. 풍찬 노숙처럼 예. 정말 이게 단식과 삭발 동시에 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도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김영호나 한성규한테 끌리단데 했지만 마지막에 강단 있게 다 바로 잡았거든요. 예. 상당히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외유 내강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낙연은요. 저는 이래 봅니다. 이낙연은 이게 그 한마디로 이게 콘텐츠는 없는 이미지 정책이다. 상당히 콘텐츠는 없고 이미지. 그래서 이게 그 깨알 수첩이라고 수첩에 적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산불 소송을 속초에 상담했잖아. 지금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상도요. 한전에서 이게 자기들이 감정해가 60%인데 조금만 줄 테니까 받으라 받고 이런 식으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깨알 수첩에 적은 게 실현된 게 뭐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도 목소리를요. 저는 이게 일부러 저음으로 허스키하게 일부러 쫙 깔아가지고 평소에도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이게 평소에 그 이낙연의 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있잖아요. 그 이낙연의 그 무능 깨알 수첩 쇼 있잖아. 그다음에 그 저음 허스키 목소리 쇼 있잖아. 이런 이게 쇼 이미지를 완전히 저는 심판하고 정말 그 인물 면에서 뭐 제가 너무 황교안 대표 긍정적으로 보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낙연을 보면 이미지 그 외에는 이게 콘텐츠가 안 떠오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50보 100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아,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난다. 90보죠. 90보, 10보. 50보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이게 너무 뭐 좀 편파적인지 몰라도 항상 이 평론은요. 이 여담인데 평론은 이게 기자들처럼 뭐 가치 중립적으로 팩트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죠. 상당히 평론은. 그 나름대로 가치 지향적이라 해야 돼요. 평론을 통해서 이게 그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뭐 제 생각도 나름대로 이게 너무 진영 논리에 편파적이면 안 되지만 근거가 있다면 좀 약간 이게 가치 지향적으로 저는 할 수도 있다 봐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런 일반적인 팩트, 객관성을 중시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서는 뭐 팩트를 중심으로 하지만 칼럼이라든가 뭐 사설 이런 부분에서는 가치 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평론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청자들이 받아들이냐는 또 시청자들의 몫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슈, 정책인데요. 그래도 종로 쪽에는 그 학습권, 학교라고 생긴 것들이 그거 다 좋은 학교 있다가 싹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요즘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서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초중고등학교 이런 것도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종로는요, 뭐 교통 문제라든지 또는 이게 학생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종로구 내의 지역적인 이슈들도 뭐 상당히 문제는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총리고 야권 대표니까 그 정도는 뭐 그럼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종로는 이게 누가 뭐래도 정치 1번지 아닙니까? 정치 1번지. 청와대를 끼고 있는. 예. 그러게 과거에 뭐 노무현, 이명박부터 저렇게 대권 주자들이 논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정책도요. 결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이런 게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이게 정책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종로의 지역적인 문제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점에서 본다면 이낙연에게 결국 달의 그림자, 달의 위성이에요. 달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할 때 문이 달이잖아. 예. 근데 달도 자체 발광을 못 합니다. 달도 이게 태양이 있어야지 그렇죠. 비치는데 이런 게 달에도 더 조그만 위성이 이낙연입니다. 이 말은 이낙연이 자기 뭐 정책 공약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예. 결국에 이번 이슈는 문재인이 있잖아요. 문재인이 소득주도 성장 경제가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이게 북한의 뭐 미사일을 지금 벌써 몇 발입니까? 이런 게 위장 평화쇼가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 이게 뭐 코로나 대응은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게 큼직큼직한 문재인의 국가적 이슈 있잖아요. 이게 심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은 독자적인 정책은 없고 결국 이 문재인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이슈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낙연 개인의 어떤 뭐 정책적 콘텐츠라든가 이것을 과시할 기회는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 총리를 할 때도 뭔가 뭐 수첩쇼 한 것 외에는 이낙연 총리가 뭘 했다는 기억이 전혀 없고 최근에는 그 관훈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조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이 빚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자기는 마음에 빚이 없다. 그래서 조국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대선 후보로 여권에 이렇게 재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의식한 것 같아요. 과거에 뭐 국회에서도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 좀 뭐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했다 대통령이 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쏙 또 깨갱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낙연 본인 개인의 어떤 정책적 또 정치적 어떤 가치랄까 콘텐츠랄까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그 이낙연이가요. 결국 최장수 총리를 한 거는요. 문재인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2인자의 처세술 있잖아요. 예, 대통령 전용기 타면요. 문재인 좌석에는 앉지도 않는데 평소에도 그런 게 저는 처세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마 최장수 총리가 된 거고요. 다만 이제 조국과 관련해서는 문재인하고 다른 게 했죠. 근데 그건 왜냐하면 본인이 열을 아는 거예요. 조국에 대해서 중도층이나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건 이제 자기 표 때문에 조국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하고 좀 다른 목소리 냈지만 그 외에 제가 총리를 2년 이상 하면서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근하거나 쓴소리하는 거 이걸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도 이낙연이 그랬잖아요. 그 비례당 조국이 충성하는 뭐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 만들 때 그때도 이게 뭐 비난은 뭐라 했어요. 비난은 이게 잠시지만 책임은 4년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개변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지난번 언론 그 보도를 보니까 이낙연이는 이 더불어시민당이고 뭐 이런 쪽에 자기는 전혀 비례민주당 만드는데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래갖고 발뺌을 싹 하면서 2022년까지 내다보는 그런 수를 나름대로 방어벽을 딱 치더라고요. 그것은 양정철 저 이해찬이가 했다는 쪽으로 딱 떠넘겨르더라고요. 근데 남한테 책임 전가하지만 자기가 비난은 잠시라고 자기가 우리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도해놨고 그 책임을 자기가 싹 빠져버리고 남한 떠넘기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냐 이 말이죠.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점 말고도 어떤 환경이 조성되느냐. 말하자면 지리의 면, 천시와 인하와 지리. 그 지리의 면에서도 지금 많이 황교안 대표로서는 부담도 덜고 좋아진 여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은 그 손자병법의 천시 그 시점은 딱 문재인 3년 차니까 아주 심판하기 좋은 시점이죠. 그다음에 지리 아까 환경 인화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리 인화를 다 엮어서 그 세 가지를 보면요. 상당히 황교안 대표한테는 좋은 환경이 저는 온다 봐요. 바로 이제 김종인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영입할 때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일단 영입해서 보니까 상당히 문재인 경제 심판에 천군만마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안철수까지 유승민도 이게 그 백의종군에서 적극 수도권 지원하겠다. 뭐 종로에도 가겠다고 그랬대요. 종로에 가서 그래하고요. 도와주겠다. 그다음에 안철수도 당은 비례당은 자기 10번이 있으니까 국민의당 가지만
자기 계보원들이 전부 이게 미래통합당에 와 있잖아요. 예. 이런 식의 그 안철수, 유시민, 뭐 김종인 이런 분들이 계속 몰려들면요. 결국에 그 과거의 대선 때 지지율 보면 유승민, 안철수가 합치면 문재인 압도하잖아요. 이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요. 근데 이낙연 주위에는 전부 이게 표 떨어지는 사람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그 문재인, 그다음에 조국, 김어준이 이런 이해찬. 애들에게 뭐 말할 때마다 이해찬, 말할 때마다 이게 표만 뚝뚝 떨어지잖아요. 상당히 그 오히려 이게 중도층으로 확장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지금 이게 전부 대깨문에 패권주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질의 환경을 보면 상당히 그 황교안 대표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 뭐 이낙연이가 호남 지원 뉴스도 나왔습니다만은 이해찬 대표가 워낙 인기가 없다 보면은 이낙연이는 여기저기 또 지원 뉴스를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황 대표는 김종인 대표한테 맡겨도 될 거예요. 예. 그런 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큰 좀 새로운 뭐 돌발 변수라고 하면 말실수 아닌가. 과거 뭐 김용민 사건이라든가 또 정동영의 노인 폄하반 이런 거 한마디로 그냥 전체 선거판이 뒤집혀진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체 언론과의 접촉은 각적 사양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통합당 측에서도 말조심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제가 보기 두 분의 성격상요 말실수로 이제 그 끝날 싸움이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 그렇죠. 이게 두 분만 보면 워낙 신중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낙연은 이게 깨알처럼 수첩에.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낙연의 그 수첩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적었는지. 아마 대한독 적는 척만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 수첩에 적는데 실수할 게 별로 없잖아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제가 늘 같이 취재를 해봤는데 정말 깨알처럼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저는 궁금하다는 콘텐츠가 없으니.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뭐 어떤 분에게 이번에 교회에서 좀 코로나 점점 좀 적다 했더니 또 이게 막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이게 충분히 저는 비판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서로 이제 두 분의 말실수는 뭐 크게 없을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그 이해찬 있잖아. 이해찬 또는 이게 마지막에 못 견디고 조국이가 한마디 어떻게 하면 이거는 이제 큰 파문이 오잖아요. 또는 이게 유심이 있잖아. 유심이 김어준이도 뭔가 김어준이도. 사고를 칠 가능성이 옛날에 높습니다. 김용민, 예. 뭐 주진우 있잖아요. 다 대깨문들 네. 이거 그 이런 이게 그 낙검수 좌파들의 출신들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 막말 이런 게 놓으면 상당히 그 또 선거판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변수로 남아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황교안 대표가 좀 뒤지고 있지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 두 주를 겪고 나면은 내주 말쯤 되면은 상당히 이렇게 따라잡아서 거의 오차범위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요. 모든 이게 이슈가 완전히 묻혀버렸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정권의 3년 실정이 완전히 묻혀버렸잖아요. 이제 코로나 대충 정리가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가면 정권 심판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는 슬슬 들어가고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지면이 뭐 신문만 보더라도 총선 쪽에 많이 지금 할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이제 방송들은 워낙 또 정부가 강하게 뭐 이렇게 하는지 아직은 코로나 일색입니다만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를 뭐 우리가 100m나 달리기로 보면 이게 아직 출발선에서 몸 풀고 있는 이런 게 단계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 아직 스타트도 안 한 거예요. 저는 선거 기간이 14, 15일 있잖아요. 그한 이게 엄청난 변동이 있을 거라 봐요. 선거는 이게 하루하루가 요동칩니다. 요즘 이게 모든 정보가 옛날에 한 달에 번질 게 요즘 이게 반나절이면 한 시간이면 싹 퍼져버려요. 몇십 분이면 몇십 다 분이면 끝납니다. 요즘 이게 유튜브의 영향이라든지 언론 환경이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따라서 저는 선거의 국민에 들어가면 바로 이게 정권 심판론이 완전히 수면에 떠오르면서요. 선거판이 지금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게 요동침에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종로에서 황교안 바람이 얼만큼 강하게 부느냐. 이것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그 바람 여하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의 당선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전반적인 총선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